유럽 대륙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프랑스보다 넓은 느나 나라가 있다면 그곳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민주주의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고, 런던의 거리에 아직 돌 하나 깔리지 않았을 때 이미 웅장한 도시들이 서 있었던 땅. 그리고 그 땅 아래에는 너무나 값진 자원이 묻혀 있어서 제국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군대와 화물열차를 끌고 와 흙 그 자체를 훔쳐가려 했던 곳, 바로 우크라이나다. 뉴스 속보와 국경선이라는 껍질을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거인이 서 있다. 서쪽 산맥의 눈 덮인 능선에서부터 동쪽 평원에 아찔하게 펼쳐진 바람의 벌판까지, 이것은 순수한 영화적 스케일을 가진 질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체르노좀, 검은 흙이 잠들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깊고 가장 기옥한 토양이다. 수백 년 동안 황금빛 밀과 우뚝 솟은 해바라기의 끝없는 바다는 그저 역사를 견뎌낸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먹여 살려왔다. 이 나라는 폐허로 정의되는 곳이 아니다. 한 대륙의 빵 바구니이며 인내가 빚어낸 하나의 걸작이다. 그렇다면 뉴스 화면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카메라가 철수한 뒤에 이곳은 결국 무엇으로 남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거인의 맥박이 뛰는 곳을 짚어야 한다. 그 맥박은 강이다. 드니프로 강.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흐르며 이 나라의 심장부를 가로지른다. 짙은 푸른 물이 초록빛 스텝을 가르는 거대한 동맥. 1000년 전 이 강은 고대 세계의 고속도로였다. 바이킹의 긴 배들이 이 도도한 물살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스인들과 모피와 호박을 은과 비단으로 맞바꾸었다. 그리고 강이 크게 굽이치는 지점,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 이 모든 것의 심장이 솟아올랐다. 키이우. 사람들은 이곳을 도시들의 어머니라 부른다. 11세기 파리와 런던이 아직 진흙투성이 중세 변방에 머물러 있을 때 키이우는 이미 금과 돌로 지어진 광활한 대도시였다. 이곳은 키이우 루스, 야로슬라프 현공이라는 통찰력 있는 통치자가 빚어낸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었다. 그는 하늘에 닿으려는 듯한 도시를 세웠다. 그 중심에 성 소피아 대성당이 서 있다. 1000년 동안 그 황금빛 돔은 아침 햇살을 받아왔다. 안으로 들어서면 두 팔을 하늘로 들어올린 성모 마리아의 고대 모자이크를 만나게 된다. 현지인들은 그녀를 무너지지 않는 벽이라 부른다. 몽골의 군대가, 외세의 제국들이, 그리고 현대의 군대가 이 도시를 향해 진군해 오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그러나 키이우의 진짜 영혼은 하늘로만 뻗어 있지 않다. 그것은 땅속 깊이 묻혀 있다. 강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페체르스칼라브라, 동굴 수도원이 있다. 웅장한 첨탑 아래로 순례자들은 지금도 좁고 촛불로 밝혀진 미로 같은 통로를 따라 내려간다. 그 절대적인 지하의 고요 속에서 1000년 전 이 언덕을 걸었던 성인들의 부패하지 않은 유해가 잠들어 있다. 아래로 내려가려는 본능, 깊은 곳에서 안식처를 찾으려는 이 습성은 이 도시의 유전자 그 자체에 새겨져 있다. 오늘날 햇살 가득한 번화한 대로 아래로는 아르세날라 지하철역이 지나간다. 지표면 아래 약 350피트까지 내려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마주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하늘에서 위험이 몰려올 때 그 지하 공간은 그대로 도시가 된다. 카페가 문을 열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며 지하 벙커 안에 미술관이 열린다. 그것은 일상적인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이며 지상의 세계가 어두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창조하기를 멈추지 않는 문화다. 키이우는 알고 있다. 뿌리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지상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에. 코사크가 남긴 것은 정치적 이상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타오르는 모닥불 곁에서 빚어낸 생생한 정체성 또한 남겼다. 이곳에서 그들은 쿨리시, 별빛 아래 무쇠솥에서 오래 끓이는 걸쭉한 기장죽을 지어 먹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군사훈련을 갈고 닦았고, 그것은 훗날 순수한 축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명적인 전투훈련에서 비롯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아크로바틱 춤, 호팍으로 발전했다. 전투에 나설 때 그들은 비시방카를 입었다. 기독교보다도 오래된 문양에서 따온 기하학적 소용돌이와 다이아몬드 무늬가 손으로 수놓아진 리넨 셔츠였다. 코사크에게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을 막아주는 부적이었고 고향의 본질 그 자체가 한 땀 한 땀 새겨진 직물이었다. 같은 고대의 마법을 피상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할머니의 손에서 아이의 손으로 전해지는 밀랍으로 그려낸 정교한 달걀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 태양과 선들의 촘촘한 지도가 담겨 있다. 이 무늬들, 이 셔츠들, 이 완강한 독립심,
이것들이야말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존재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깊은 뼈대다. 그리고 훗날 외세의 제국들이 그들의 언어를 금지하고 이름을 지우려 했을 때 그 정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가장 견고하게 요새화된 은신처, 바로 가족의 부엌 속으로 물러났을 뿐이다. 스텝의 바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 사과나무와 체리나무 과수원 사이 진주알처럼 흩뿌려진 완만한 시골 풍경 속에 하얗게 회칠한 전통가오 하타가 서 있다. 두꺼운 초가지붕과 색색으로 칠해진 덧창을 갖춘 이 집들은 언뜻 소박한 목가적 과거의 잔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굴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국의 수도에서 칙령이 내려오고 인쇄기가 부서지고 우크라이나어가 학교와 극장과 책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을 때도 그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실내로 들어갔을 뿐이다. 가족의 부엌은 이 나라에서 가장 뚫을 수 없는 요새가 되었다. 이곳에서 역사는 잉크가 아니라 식재료 속에 살아 숨쉬었다. 붉게 끓어오르는 보르시 한 그릇을 들여다보라. 최근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음식은 단순한 수프 그 이상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족보다. 좀처럼 글로 남겨지지 않고 다만 기억되고 조금씩 다듬어지고 할머니의 손에서 딸들의 손으로 전해지는 레시피. 세기를 거듭한 격변 속에서도 특정한 가족, 특정한 마을의 정확한 맛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레시피다. 그리고 등불이 따스하게 비추는 그 방들 속에서 금지된 언어는 살아남았다. 그것은 나무 요람 위에서 불리던 자장가 속에 숨어들었다. 가장 힘없는 이들이면서도 가장 오래도록 기억을 간직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 언어는 숨결을 이어갔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로만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리 없이 지켜지는 것들이 결국 한 문화 전체를 지탱한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와닿는다. 이 조용한 저항을 타라스 셰브첸쿠코만큼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법적으로 지주의 소유물, 즉 농노로 태어났다. 훗날 그는 자유를 사들였고 그 후 혁명적인 일을 해냈다. 마을 사람들의 금지된 언어로 웅장한 시를 써내려간 것이다. 제국은 즉시 그의 말이 지닌 위험성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카스피해의 척박한 오지로 유배보냈다. 차르가 직접 사명한 칙령으로 그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들은 그에게서 말 자체를 뽑아내려 했다. 그러나 그는 10년의 세월 동안에도 계속 써내려갔다. 그는 작은 종이 조각에 시구를 휘갈겨 써서 자신의 장화 깊숙숙한 곳에 숨겼다. 그의 책 코브자르는 그를 파묻으려 했던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다. 언어는 기다렸다. 사람들은 견뎌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은 가장 야생적이고 가장 손때 묻지 않은 흔적을 찾으려면 완만한 평원을 완전히 벗어나 저물어가는 해를 따라 서쪽 산맥의 짙은 초록빛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평원은 이내 돌산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 먼 서쪽에서 대지는 카르파티아 산맥을 이루며 위로 접혀 올라간다. 중앙 유럽에서부터 뻗어나와 안개와 그림자로 이루어진 미로 속에서 끝을 맺는 거대한 숲의 방주다. 그 정점에는 호베를라 산이 있다. 그 봉우리는 언제나 폭풍우와 씨름하고 있다. 그 아래로는 현대의 세계가 그저 스르르 자취를 감춘다. 이 깊고 가파른 계곡 속에서는 이 대륙이 거의 완전히 잃어버린 무언가를 만나게 된다. 원시의 야생이다. 이곳에는 고대의 너도밤나무와 가문비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이 숲을 보호하고 있지만 진짜 수호자는 산 그 자체다. 이 웅장한 나무들 중 일부는 30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 뿌리는 두터운 에메랄드빛 이끼로 뒤덮인 채 벌목꾼의 도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다. 인간의 흔적이 스며들 때조차 자연은 그것을 그저 품어버린다. 옛 철로 위로 가지들이 휘어져 자라나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랑의 터널이라 불리는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살아있는 아치길이다. 이 짙은 초록빛 어둠은 하나의 성역이다. 유럽에 남은 순수한 유령들의 마지막 진짜 안식처다. 유라시아 스라소니가 이 능선들을 배회하지만 그 존재는 겨울눈 위에 남은 발자국으로나 짐작할 수 있는 유령 같은 포식자다. 축축한 낙엽더미 깊숙한 곳,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작고 거의 초자연적인 경이로움이 미끄러져 지나간다. 카르파티아 파란 민달팽이다. 형광빛을 띠며 지구상 거의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다. 그리고 이 광활하게 끊이지 않는 숲 어딘가에는 불곰이 군림한다. 카르파티아 산맥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야생 불곰 개체군을 품고 있다. 대부분의 고산지대 주민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불곰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불곰은 그들을 보고 있다. 이 고산지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후출족 목동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이 가파른 비탈에 맞춰 자신들의 삶을 빚어왔다. 그들은 고도와 고립이 빚어낸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에 깃든 거친 결을 바노시에서 맛볼 수 있다. 옥수수 가루를 사워 크림과 훈제 양치즈와 함께 저어 만들어 야외의 소나무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끓여내는 요리다. 추위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 빚어진 음식이다. 안개가 자욱한 이 협곡 속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마법이 숨쉬고 있다고 전해진다. 날씨를 읽고 잊혀진 약초의 언어를 말하는 산의 주술사 몰파르들이 여전히 조용히 그들의 오래된 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야생의 숲은 자갈길로 자리를 내어준다. 그리고 산기슭을 막 벗어난 곳,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이 나라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닮지 않은 도시가 기다리고 있다. 세계의 서로 다른 제국이 충돌하며 남긴 완벽하게 보존된 석조 걸작이다. 리비우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역사적인 중심가를 오스트리아나 체코 한복판에 옮겨놓아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것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파사드와 웅장한 바로크 돔, 그리고 위풍당당한 합스부르크식 대로가 뒤엉킨 숨이 멎을 듯한 미로다. 수백 년 동안 제국의 그 국경선은 밀물과 썰물처럼 이 자갈 깔린 광장들을 오가며 바뀌었다. 이곳은 빈에서,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에서 통치를 받아왔다. 그러나 깃발이 바뀔 때마다 이 도시는 완강하게 자신만의 영혼을 지켜냈다. 이 도시를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해왔는지 이해하려면 리차키우 묘지의 고요한 가로수길을 걸어보기만 하면 된다. 세월의 초록빛으로 물든 눈물 짓는 석상 천사들과 정교한 철새공 아래에는 세계의 서로 다른 제국의 시인과 장군, 건축가들이 잠들어 있다. 그것은 이 도시가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이들의 조용하고 광대한 박물관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리비우는 격렬하게 살아 숨쉰다. 그 국제도시적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리듬은 도시를 움직인다. 그리고 그 리듬은 커피 위에서 흐른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리 쿨치츠키라는 지역 영웅이 수백 년 전 오스만 진영에서 최초의 커피 원두 자루를 가져왔고 사실상 동유럽의 커피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 짙고 느긋한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어스름한 지하 저장고와 숨겨진 자갈한 뜰 아래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은 여전히 하나의 예술로 여겨진다. 뜨거운 모래 속에서 천천히 데워지거나 파란 불꽃을 일으키며 서빙되기도 한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일상의 의식이다. 그런데도 리비우에서는 커피 한 잔조차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다. 어느 골목을 잘 찾아 들어가 어느 표시도 없는 육중한 나무 문을 두드리면 제복을 입은 경비가 암호를 요구한다. 정확한 역사적 문구를 말하면 지하 선술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허락된다. 지하 저항군의 은신처를 본떠 만든 이 비밀스러운 공간들은 아주 진지한 역사를 향한 유쾌한 헌사다. 그것은 이 도시가 언제나 숨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이 되풀이될 위협을 마주할 때마다 리비우는 신성한 임무를 떠맡는다. 그것은 이 나라의 금고가 되는 것이다. 동쪽에서 위험이 밀려올 때 이 나라의 가장 귀중한 유산들, 그 고대 필사본들, 그림들,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유물들은 조용히 이 서쪽의 지하 저장고로 옮겨진다. 리비우는 문화의 궁극적인 수호자다. 그러나 이 도시가 지키고 있는 것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려면 이 서쪽 거리의 안전함을 떠나 황금빛 동쪽의 숨막히도록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풍경과 마주해야 한다. 돌의 안전함을 뒤로하고 나면 세상은 다시 한번 활짝 열린다. 중구와 동부 지역에서 대지는 황금빛 대양처럼 펼쳐진다. 수백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지평선을 향해 끝없이 뻗어나간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여름 햇살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 그것은 저 깊은 검은 체르노좀 토양에 뿌리내린 압도적인 풍요로움의 광경이다. 그러나 바로 이 넘치는 비옥함 한가운데서 우리는 20세기의 가장 참담한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1930년대 초 이 영토를 다스리던 전체주의 국가는 농민들의 독립적인 정신을 꺾어놓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불가능한 수확 할당량을 강요했다. 수확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당국은 마을을 휩쓸며 모든 것을 가져갔다. 밀도, 씨앗용 곡물도, 벽 속에 숨겨둔 채소마저도. 그런 다음 그들은 공화국의 국경을 봉쇄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지 위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려 죽어갔다. 이를 홀로도모르, 즉 기아에 의한 죽음이라 부른다. 대지를 일구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겨누어 무기로 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근이었다. 그 세기는 조금의 유예도 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키이우 외곽의 바비아르 협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진원지가 되었다.
홀로코스트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학살 가운데 하나로 수만 명의 생명이 그곳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더 남쪽에서는 크림 타타르라는 하나의 토착 민족 전체가 한밤중에 강제로 끌려 나와 가축 수송용 열차에 실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해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당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 사람들을 지우려 했고 그 다음에는 그 기억마저 지우려 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역사는 코브자리, 즉 반두라라는 아름다운 다연 악기를 연주하며 나라 곳곳을 떠돌던 눈먼 음유 시인들에 의해 전해졌다. 그들은 고대의 서사시를 노래했다. 그들은 스텝의 살아있는 도서관이었다. 1930년대 정권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백 명의 눈먼 음악가들이 대규모 회합에 초대받았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숲으로 끌려가 총살당했고 도랑에 던져졌다. 그들의 악기는 불 속으로 던져졌다. 당시의 공식 신문 어디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 침묵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닌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진실이 여기에 있다. 그 정권은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악기는 태울 수 있다. 도랑은 팔 수 있다. 그러나 노래를 향해 총을 쏠 수는 없는 법이다. 반두라는 은밀히 다시 만들어졌다. 선율은 어둠 속에서 속삭여졌고 자유로운 나라를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할 아이들에게 조용히 전해졌다. 오늘날 그 오래되고 장엄한 서사시들은 주권을 되찾은 나라의 거리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제국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 노래만은 살아남았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총과 침묵으로도 끝내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민족을 진짜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고, 동부가 무겁고 굴하지 않는 인내의 이야기라면 남쪽 깊숙한 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스텝을 흑해의 짙푸른 물결과 맞닿는 이곳에서는 공기가 짭짤해지고 빛이 부드러워지며 나라 전체가 숨을 고른다. 이곳은 해안이며 그 명실상부한 여왕은 오데사다. 오데사는 처음부터 하나의 걸작이 되도록 지어진 도시였다. 웅장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 정면, 넓은 참나무 가로수길, 그리고 한국까지 굽이쳐 내려가는 기념비적인 포템킨 계단까지. 이 도시에는 부인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다. 이곳은 언제나 국제적인 교차로였다. 그리스인과 이탈리아인, 유대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같은 항구를 오가며 거래하던 곳이다. 그 문화의 충돌은 오데사에게 이 지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무언가를 안겨주었다. 거침없고 억누를 수 없는 유머 감각이다. 그 자유분방한 기질은 음식에서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다. 바닷가 카페에 앉아 그날 아침 갓 잡은 고비 물고기를 바삭하게 튀긴 요리를 주문하거나, 오데사에서는 바닷바람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유대식 초어 요리, 포르슈마크 한 접시를 맛보아도 좋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오데사 역시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지상의 도시가 햇살 아래 춤추는 동안 바로 그 아래에는 광대한 미로가 존재한다. 바로 카타콤이다. 원래는 도시 위쪽을 짓기 위한 창백한 석회암을 채굴하려고 파낸 것이었으나 이는 훗날 약 2500km에 이르는 거대하고 어두운 통로망으로 발전했다. 뉴욕과 파리의 지하철 시스템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지하세계다. 수백 년에 걸쳐 이 칠흑 같은 통로들은 미수업자들을 숨겨주었고 전쟁 시기 유격대원들을 감춰주었으며 도시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을 완전히 세상의 눈에서 가려주었다. 그런데 해안에서 내륙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카타콤조차 최근의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포딜리아 지역, 평범해 보이는 완만한 초록 언덕 아래에는 지질학적 경이가 숨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석고 동굴계다. 260km가 넘게 이어지는 결정으로 뒤덮인 비틀린 미로이며 탐험가들은 지금도 그 깊이를 계속해서 지도로 그려나가고 있다. 그 동굴들이 지도로 그려지기 훨씬 이전, 오데사가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했던 시절보다도 더 이전, 코사크가 스텝을 말타고 달리기 이전, 피라미드보다도 앞선 문명이 이곳에서 번영했다. 트리필리아 문명이다. 6000년 전 그들은 광대한 동심원 형태의 정착지를 지었고 정교한 나선형 부자기를 빚었으며, 그런 다음 몇 세대마다 자신들의 도시를 스스로 불태워 없앤 뒤 다시 재건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훨씬 더 놀라운 무언가를 발굴해냈다. 15,000년 전에 지어진 주거지로 빙하기 메머드의 거대한 두개골과 상하만으로 뼈대를 이룬 집들이었다. 이곳에서는 아득한 과거가 겹겹이, 그야말로 층층이 쌓여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 땅은 이미 수많은 시대가 일어섰다가 저물어가는 것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한 장소만큼 이 땅의 놀라운 회복력을 증명해주지는 못한다. 40년 전 세계가 완전히 포기했던 바로 그 장소다.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40년 동안 그 단어는 전 세계에서 종말의 대명사로 쓰여왔다. 대지가 너무나 깊이 오염되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거주가 금지된 죽음의 구역이자 접근 금지 구역이었다. 오늘날 유령 도시 프리트트를 걸어보면 그 정적은 완전하다. 녹슨 노란 관람차는 결코 오지 않은 노동절 축제를 기다리며 가을 하늘 아래 얼어붙은 듯 멈춰서 있다. 버려진 책상 위에서는 펼쳐진 교과서가 서서히 먼지로 변해간다. 그것은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그 순간을 향한 스탬뜩하면서도 가슴 아픈 기념비다. 그러나 부서진 콘크리트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없이도 이 땅은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이 땅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폐허를 삼켜버렸다. 단풍나무와 은빛 자작나무들이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나 넓은 소비에트식 대로를 무성하게 우거진 숲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숲과 함께 야생도 돌아왔다. 오늘날 체르노빌 출입금지구역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기찬 야생동물 보호구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늑대무리가 무성하게 자란 사과 과수원에서 사냥을 하고 이 지역에서 한 세기 넘게 자취를 감췄던 불곰들이 고요한 거리를 다시 배회하고 있다. 무스는 버려진 냉각수로를 따라 평화롭게 물살을 헤쳐나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진짜 야생마인 푸셰발스키 말이 1990년대 후반 절박한 실험으로 이곳에 들여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번성했다. 오늘날 대륙에서 가장 유독한 땅이 되었어야 할 그곳에서 그들이 방사능이 남은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자연은 방사능보다 우리 인간을 훨씬 더 두려워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 구역 안에서 가장 깊은 저항의 몸짓은 동물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할머니들의 것이다. 대피가 있고 몇 달 뒤 사모실리, 즉 자발적 귀환자라 불리는 나이든 여성들 몇몇이 그저 군 검문소를 걸어서 되돌아 지나갔다. 그들은 오염된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조상 대대로의 나무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독이 스민 흙에 텃밭을 일구었다. 그들은 오래된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늑대들이 다시 채워가는 숲에 둘러싸인 채 그들은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왜 돌아왔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손수 빚은 사막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람은 평생을 알아온 유일한 집을 떠난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재앙보다 자신들의 뿌리가 더 깊었기에 살아남았다.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난 자작나무처럼, 야생마대처럼 그들은 울타리에 걸린 경고판을 읽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삶이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주어져도 언제나 돌아올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라면 이 할머니들의 선택을 과연 무모함으로 볼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볼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카르파티아 산맥에 눈 덮인 능선을 비추는 첫 새벽빛에서부터 끝없는 스텝 위를 스쳐 지나가는 매의 그림자, 그리고 키이우의 어느 부엌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황금빛 불빛에 이르기까지 비로소 한 나라의 영혼이 지닌 진짜 골격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땅을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단어면 충분하다. 볼랴. 우크라이나어로 이 말은 자유를 뜻하지만 동시에 의지를 뜻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그 둘이 완전히 하나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지켜내려는 완강하고 끈질긴 의지 없이는 자유 그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의지는 코로바이라는 오래된 의식에서도 드러난다. 반죽으로 빚은 새와 밀 이삭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웅장하고 높이 솟은 빵이다. 반죽을 치대고 불에 구워내고 낯선 이들과 나누어 먹는 그 행위야말로 환대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생존의 성찬이며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수확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빵은 함께 나누어질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이다. 1000년 동안 제국들은 이 문화를, 이 언어를, 이 사람들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비극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찬란하며 비교할 수 없이 웅장한 존재다. 이곳은 깊은 따뜻함과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결코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하는 땅이다. 세상이 이곳을 주목하기 훨씬 전부터 이곳은 존재해왔고
뉴스의 화제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황금빛으로 서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 땅과 이 사람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하나쯤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